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 소자 물성연구실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차단영입니다. 이번 15주차 강의는 연구 논문 작성법입니다. 제가 현재 논문을 쓰고 있는 와중에 다른 연구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발표 자료를 만들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목, 타이틀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abstract, introduction, 그 다음 body,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순으로 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목부터 보게 되면 이 타이틀은 논문 주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명사구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논문의 주제가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지금 내가 지금 논문 쓰고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시냅틱 패스트 트랜지스터의 저전력 동작을 위해서 희소자의 지오메트리컬 성분을 변화시키는 최적화 규칙을 제안한다 라고 할 때 이 논문의 키워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냅틱 패스트 트랜지스터. 두 번째, low power operation. 세 번째, geometrical optimization rule. 이렇게 3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단어로 만들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조합을 시키면 이제 제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제목 예시를 보게 되면, geometrical optimization rule of the synaptic fast transistor for a low power operation. 이렇게 제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만들면 이제 앱스트랙트 이제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 즉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이후 언급 이렇게 순으로 해서 서사적으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제목에서 드러나지 않는 생략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앱스트랙트의 첫 문장에서 논문의 제목을 풀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틀에는 아까 전에 본 그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We present a simulation framework on a geometric optimization rule of a synaptic path transistor, which is a synaptic transistor in series with a load resistor to be scaled with respect to a geometrical ratio between channel length and width of the CTR for a low power operation. 네, 이렇게 첫 문장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연구 결과,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이유를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 앱스트랙트의 전반적인 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조금 들어보면 아까 이전에 봤던 그 논문의 제목을 풀어서 쓴 문장 이후에 이런 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채널 지오메트리 펄 레이시오와 로드 저항의 스케일링 팩터가 동일하게 증가돼야 된다는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행한다. 이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스테이틱 펄스 특성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연구 방법, 무엇을 연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구 결과를 언급을 하면 되는데, 이제 it is found that 이런 표현이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static power consumption is decreased while maintaining a kinetic DR. 이렇게 이런 어떤 전력 특성도 감소하는데 이 와중에 시네틱 DR도 유지되더라 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동시에 이런 걸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로드 저항의 스케일링 팩터가 이제 증가되는데 그게 채널 지오메트리컬 레이시오와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증가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 it is because 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록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은 크게 2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된 배경,
뭐 선행 연구, 문제점, 가설 등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이 논문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을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 방법, 결과, 뭐 플러스해서 뭐 이유까지 언급을 한다면 앞에 방금 말했던 앱스트랙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앱스트랙트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그 문장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 이제 내용은 비슷한데 문장이 다른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서론의 두 번째 단락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단락 내용의 역할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 첫 문단에서는 이전에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언급을 먼저 하고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의문점 혹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연구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 선행 연구들을 언급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3터미널 시네틱 디바이스가 인베스티게이트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수행된 연구들을 언급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나 어떤 의문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however를 이용해서 however 하지만 이 스테이틱 전력 소모의 증가라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 소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전력 소모를 줄이려면 전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전류를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시냅틱 패스트 트랜지스터를 도입을 한다 라고 이제 우리 연구 내용의 언급까지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락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앱스트랙트처럼 연구 목적, 방법, 결과 하고 이유까지 언급을 하면 좋은데 거의 앱스트랙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떻게 하면 되냐면 앱스트랙트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하거나 아니면 축약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그냥 말을 바꾸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단순 동의어로 치환을 한다. 뭐 구를 명사로 바꾼다든지 명사를 구로 바꾼다든지 이런 두 가지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같은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to reduce를 뭐 명사형으로 for reduction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change라는 변화한다는 뜻을 vary로 바꾼다든지 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수동형의 문장을 능동형으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능동의 문장을 수동으로 바꾸는 뭐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we suggest a geometrical optimization rule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능동으로 썼으면 나중에는 a geometrical optimization rule is suggested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abstract에 적었다면 여기 인트로의 뭐 두 번째 문단에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비유하는 거죠. 뭐 비유한다고 해도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글을 풀어서 그 문장을 더 풀어서 풀어서 이제 쓰셔도 됩니다.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보통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 저널마다 글자 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앱스트랙트라 하더라도 모든 뭔가 다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들을 다 설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비유하는 거는 보통 인트로덕션 두 번째 문단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약 방법인데 축약은 쉽습니다. 여러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기.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한 번에 뭐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좋겠죠.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복되는 문장이 있으면 뭐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인데 사실 논문에서는 본론이라고 잘 안 씁니다. 어, 보통은 본론 안에 이제 이 뭐 이론 파트랑 이 실험을 세세적으로 적는 파트랑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및
실험 결과 및 토익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본론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본론으로 적어놨는데 그냥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론이라는 건 인트로덕션의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이론이나 실험 등의 연구 방법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섹션이다. 내용의 효율적인 표현을 위해서 표, 수식, 그림 등을 사용하고 현재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섹션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다음 섹션인 리절트 앤 디스커션에서 그 결과를 언급하고 고찰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이론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실험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쓰는 겁니다. 쓰고 나서 이렇게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섹션인 이제 리절트 앤 디스커션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고찰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과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다 적었다면 이제는 결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Result and Discussion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데 Result and Discussion은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 및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검증하는 섹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필요한 피규어들은 일단 이론과 실험 내용의 흐름에 맞도록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론에서 언급했던 어떤 이론 1, 2, 3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R&D라고 하겠습니다. R&D에서도 이 이론에 맞는 그림 1번, 그림 맞는 2번, 그 다음에 맞는 3번 이렇게 구성 구조 이거를 병렬 구조라나요? 아무튼 병렬 구조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R&D 파트로 넘어와서 이 그림들을 각각 설명할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도입, 목적, 그다음 두 번째 정의, 단순 설명, 그 다음에 변화 특이점 관측, 그 다음에 고찰 이렇게 네 가지 순으로 계속 그 한 그림에 대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표를 보면 그림 1번이 있으면 그 1번을 먼저 가져오게 된 어떤 도입 같은 게 있겠죠. 또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뭐다라는 어떤 정의, 단순 설명을 하고, 이 그림 1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특이점 같은 걸 관측을 하고, 그렇게 관측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을 하는 이런 1, 2, 3, 4의 과정을 그림 하나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1에서 2로 넘어갈 때, 그냥 그림 1이 있었는데 그림 2로 넘어가는 그 이유, 그 도입 내지 목적을 먼저 또 언급하고 그림 2번은 정의, 이 그림이 뭐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뭐가 관측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다,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네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그 네 가지 파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목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입 목적은 이제 피규어를 설명할 때 이 피규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일단 뭐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일단은 이론과 실험 파트가 딱 끝난 직후죠. 직후에 이제 R&D 파트의 첫 부분에서 이제 그림 1번이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그런 도입과 목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첫 번째 피규어를 설명하고 뭐 두 번째 피규어의 뭐 인과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되기도 하고 한데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 봤던 이런 이런 그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도입 목적이고 이 앞에 이 지금 첫 문장에서 설명한 거는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제 이 그림 1번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need나 require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조금 들어보면 이제 첫 번째 예시가 네, 지금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파트가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끝나고 이제 피규어 1이 필요한 그런 이유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여기서 based on the 이런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의 섹션에서 이제 저희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규칙입니다. 룰입니다. 이 룰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어떤 검증을 하려면 이 소자의 어떤 스테이틱, 펄스 특성 같은 게 이제 모니터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필요성, 이런 필요성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이제 2번이었던 뭐 정의하는 파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이어나가면 되게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n번째 피규어 설명하고 n 플러스 1번째 피규어를 설명할 때 또 이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뭐 이런 어떤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려고 이제 커런트 볼티지 IV 특성이죠. IV 특성이 모니터될 뭐 필요가 있다, 요구된다, 모니터 되는 게 요구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번째 그림에서 n 플러스 1번째 그림으로 넘어갈 때 이런 도입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읽는데 끊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입이 조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한 정의 단순 설명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도입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현재 보여주는 피규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구조 사용되는 동사가 뭐 show, describe, 뭐 depict 이런 게 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뭐 피규어 3이라고 하면 피규어 3은 보여준다. 어떤 특징을 뭐 보여준다는 어떤 뒤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는 뭐 depict 이런 걸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 단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해집니다. 이제 변화나 특이점을 이제 관측하는 파트인데 이제 이런 정의 단순 설명 이후에 피규어에서 나타나는 변화 및 특이점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규어 내용이 어떠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그래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겁니다. 보통 변화를 한다는 거는 뭐 증가를 한다든지 감소를 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특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1차 함수가 있으면 뭐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뭐 증가하는 1차 함수라는 거는 이제 보이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변화를 먼저 관측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좀 보이는 게 뭐 기울기가 뭐 2다 아니면 여기 y축 이 y 절편이 1이다 뭐 이런 거는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y 절편이 1이다 라는 거는 이제 특이점이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를 관측하고 특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네, 조금 내용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참고로 이 구조에서는 이제 경우, 원인, 결과, 과정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작성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일단 이 구조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변화, 특이점, 관측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관측이 됐다 했으니까 it is found that, 뭐 it appears that 또는 이제 어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림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as shown in figure 뭐 주어 동사, as can be seen 주어 동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쓸만한 것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 일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as shown in figure by B를 썼고 it is found that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잘 보면 이 출력 전압이 점차 감소된다. 이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함에 따라
이 시냅틱 디프레션인 경우에 해서 지금 보면 이 파지티브 프로그래밍 펄스라는 걸 집어넣어서 적용을 한 원인이 이제 출력 전압을 점차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for the synaptic depression 이 전반적인 이 경우가 이제 이 디프레션이라는 경우일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잘 파악을 하시고 이 인과관계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느 과정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별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분들의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좀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예시 2번도 it appears that 하고 이제 id가 드레인 전류입니다. 드레인 전류가 10배씩 감소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특이점을 관측하면 그런 이 변화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왜 이런 특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이유 고찰은 이제 변화 및 특이점을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럼 이 구조에서는 피규어에서 변화가 왜 생겼는지 또는 이러한 특이점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있죠. It is because 주어 동사, since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due to 명사, because of 명사.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한 이유를 설명할 때 이제 조금 부가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변화 특이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수식을 이용해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을 하면 그 이유에 대한 근거라든지 뭘 사용해서 뭐 이런 이유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수식 같은 게 보통 그런 뭐 무엇을 이용하여 할 때 그런 수식을 사용해서 하는데 보통 수식은 이제 R&D 파트 앞에 있던 본론의 이론들에서 이제 식 같은 게 잘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을 끌고 올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This is explained with equation 뭐다. 이렇게. This corresponds to equation 아니면 It is equivalent to equation 등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첫 번째 있는 explain을 많이 씁니다. 또한 전체 피규어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거는 논문 전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R&D 파트에서 마지막 이 피규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피규어에서 이제 이 고찰 파트 이제 이런 이유 고찰을 하는 파트의 제일 마지막에 보통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consequently 약간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면 논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consequently this results indicate 네, 보통 indicate를 많이 쓰고 mean도 쓰고 suggest, imply 하고 이제 주어 동사 네, 이렇게 쓰시면 이제 논문의 전반적인 지금 R&D 파트에서 나타난 모든 그림들을 포괄하면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결론을 짓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이런 이유 고찰에 대한 그런 예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순하게 이제 it is because 뭐 때문이다 RTR이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저항이 이제 점차 증가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뭐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식을 더 추가를 하려면 뒤에 있는 것처럼 뭐 equations 1, 3을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this is because 이 문장은 거의 비슷한 거고 뒤에 보면 it is consistent with equation 3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equation 3을 가지고 일치한다, 일관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시 3번이 앞에서 얘기했던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 문장처럼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건데 consequently these results indicate 하고 that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게 모든 그러니까 저희 R&D 파트의 모든 그림을 보고 나서 결론을 짓는 요약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쓰시면 이제 R&D 파트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파트인데 결론 같은 경우에는 연구 목적을 위해 제시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이유를 고찰하는 과정까지 거친 후 마지막으로 매점을 하는 부분이다. 뭐 사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파트에 뭐 글도 이제 앱스트랙트나 인트로덕션 두 번째 문단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축약 같은 걸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널마다 다른데 떤 저널은 이제 이런 컨클루전이라는 파트를 요구하는 그런 저널도 있고 아닌 저널도 있습니다. 아닌 저널이라면 결론을 꼭 세울 필요 없이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consequently라는 이런 문장을 이용해 이런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끝내면 되고 이제 컨클루전이 또 요구가 된다 하면 이제 앱스트랙트나 인트로덕션 두 번째 문단처럼 내용은 비슷한데 패러프레이징을 하거나 축약을 또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안 겹치게 표현이나 이런 게 안 겹치게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은 있습니다. 앱스트랙트와 인트로덕션의 두 번째 문단과는 다르게 컨클루전은 완료 형태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완료 형태 그 have been 이렇게 아니면 has been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결론은 지금까지 실험을 다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찰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수행이 완료했다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완료 형태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 this article 이런 시뮬레이션, 이 GOR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가 보여졌다 has been presented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그 관측이나 발견을 했을 때는 it is found that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발견되더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발견이 되었다 완료됐다 약간 완료가 된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it has been found tha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을 쓸때 필요한 어떤 흐름이랄까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논문의 흐름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빨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인트로덕션의 첫 번째 문단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보면 이제 인트로덕션 첫 문단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첫 문단을 시작할 때는 조금 큰 범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 연구는 이제 뉴로몰픽 엔지니어링에 관한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뉴로몰픽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문장이 지나고 나면 첫 문단의 어떤 중간쯤 돼서 이제 뉴로몰픽 디바이스 이 시스템에서 디바이스 레벨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조금씩 뭔가 좁혀 나가는 느낌으로 이게 작성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지점이 나옵니다. 이 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논문의 타이틀이죠. 이게 어쩌면 주제인데 이 주제를 이제 아까 명사형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만들면 이제 이런 타이틀이 되고 이 타이틀을 다시 펼쳐 나가면서 나타나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글들이 사실 인트로덕션의 두 번째 문단의 내용들이고 이 문단은 abstract 또는 conclusion 내 내용들과 거의 다 흡사하죠. 흡사한데 다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축약을 해가지고 이제 내용은 비슷하게 그 대신 표현은 다르게 이렇게 작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혀져 가면 이제 논문에 대한 디테일이 들어가겠죠. 그 디테일한 어떤 이론들 또는 실험들 같은 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이런 이론과 실험을 어, 실제로 검증을 하려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죠. 시뮬레이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해서 나오는 결과와 디스커션 이런 토익 부분이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간 이렇게 좁혀 나가는 처음에는 유로물픽이라는 게 되게 큰 범위에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우리 논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게 우리의 논문의 주제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넓혀 나가는 겁니다. 어, 여기서 요약을 하고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보들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더 이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어, 일단 보면 첫 번째는 저자입니다. 저자 표시 순서. 저자는 보통 이제 제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일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그런 저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신 저자는 이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다른 연구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를 얘기하고 보통은 이제 지도 교수님들을 보통 교신 저자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별표를 사용해서 교신 저자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교신 저자를 이렇게 누가 교신 저자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저자와 교신 저자를 제외한 사람들 모두 공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보면 제목에서는 제목 이렇게 있고 바로 밑에 이렇게 저자 표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저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맨 뒤에 지금 별표가 있죠. 별표로 되어 있는 지금 이 저자가 교신 저자가 되겠고 그래서 교신 저자는 이 별표를 하고 밑에 이렇게 또 교신 저자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메일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신 저자를 또 교신 저자의 정보를 또 이렇게 적는 어떤 칸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1저자와 교신 저자를 제외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공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제일 공동저자라고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할 거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플러스라든지 이렇게 플러스라는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두 명이 이제 공동 1저자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고 문헌,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랩의 배경 설명을 위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에 많이 쓰죠.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저전력 소모가 고지능을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면 되는데, 달면 되는데, 만약에 레퍼런스가 없으면 이 저전력이 높은 지능을 갖게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언급을 안 하려면 이제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이제 지금 그런 이 가운데에 어떤 이유를 언급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이죠. 경제적이고. 또는 이제 R&D 이 파트에서 A와 B의 관계가 통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레퍼런스를 사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여기 밑에 있는 경우가 그런 건데 이 노이즈와 SNR의 관계 사실 이 노이즈와 SNR의 관계는 자명하죠. 뭐 통신공학 교과서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노이즈가 증가하며 뭐 SNR이 뭐 감소한다.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막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막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SD는 감소시킬 수 있다. SNR을. 근데 이 SNR이 이제 노이즈 PSD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R&D 파트인데, 이 R&D 파트에서 A와 B의 관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it is known, 뭔가 알려져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이제 약간 그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이 CA라고 하는 게 이제 그 Classification Accuracy라 해서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이 정확도와 SNR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ccuracy와 SNR의 관계를 설명해 놨던 그런 논문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이제 보통 accuracy가 SNR이 줄면 accuracy도 줄더라 라는 어떤 논문들이 있거나 뭐 증가를 하면 뭐 증가되더라 하는 논문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논문들을 레퍼런스로 달아서 달고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자명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it is known that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약간 may 같은 조동사로 봤을 때는 may 같은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해서 네,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cknowledgement인데 acknowledgement는 뭐 한국말로 하면 이 감사의 글 또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통상적인 의미로는 연구에 실제로 도움, 지원 기여를 제공한 기관이나 동료 연구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해 작성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연구비 지원을 해준 기관과 그 과제의 번호 등을 기입해서 실적의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게 도와준, 지원을 해준 그런 연구기관들에 대한 이런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NRF 이런 과제들에 대한 기관을 언급하고 그 과제 번호를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치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레퍼런스 바로 위에 이제 이 acknowledgement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저널에 넣을지 확인을 한다면 이게 결정을 하면 이제 지금 이 acknowledgement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 확인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